강남의 한성호텔 본사 50층에 위치한 김준호의 사무실은 서울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오늘도 그는 마감 기한에 쫓기며 계약서와 보고서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김 대표님, 주주 회의 10분 전입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알렸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회의, 또 다른 이익 극대화에 대한 논쟁. 그의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단조로워졌을까? 알겠어요. 곧 가겠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자신을 점검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슈트, 값비싼 시계, 날카로운 눈빛. 그는 한성호텔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외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36세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 호텔 체인을 이끌고 있었다. 아버지 김승환 회장이 일군 제국을 더욱 확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로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하곤 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다. 10명의 주주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준호에게 집중되었다. 모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다. 지난 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상치를 5% 상회했습니다. 화면에는 상승 곡선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내 한 주주가 손을 들었다. 김 대표님, 인건비가 전년 대비 2% 증가했군요. 이는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내심 짜증이 났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저희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인력에 대한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분기에는 비핵심 부서 인원 20% 감축을 통해 이를 상쇄할 계획입니다. 감축 대상 부서는요, 주로 청소, 세탁, 후방 지원 직무입니다. 자동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주주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계속해서 수치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했다. 그가 말하는 비핵심 인원은 실제 사람들이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생계가 달린 사람들. 그러나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은 접어두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 감정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기 시작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다음 주 해고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었다. 297명. 그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준호야, 오늘 주주회의 어땠어? 예상대로였습니다.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당연한 거야. 호텔 사업은 결국 수익성이야. 네가 그걸 잊으면 안 돼. 네,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너한테 항상 뭐라고 말했지? 준호는 눈을 감았다. 8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아버지가 반복해서 말했던 그 문장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약점일 뿐입니다. 그래, 마야. 내 어머니는 너무 감성적이었어. 그게 그녀의, 우리 가족의 약점이었지. 너는 달라야 해. 내일 저녁에 창립기념 파티에서 보자. 늦지 마라. 통화가 끝나고 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다. 다정한 미소,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녀가 좋아했던 재즈 음악.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모든 사진을 치웠고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준호는 차가운 비즈니스맨으로 자라도록 강요받았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재킷을 벗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서류가 담긴 서류 가방을 놓아둔 채 사무실을 나섰다. 김 대표님, 어디 가세요? 5시에 마케팅팀과 미팅이. 비서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취소해. 그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준호는 평소와 다르게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걷기 시작했다.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어디론가 이끌리듯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평소의 완벽한 슈트 대신 넥타이가 느슨해진 채로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2시간 넘게 목적 없이 걸었다. 서울의 중심부, 종로구에 있는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고층 빌딩 사이에 숨어있는 이 공원은 그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광경이 있었다. 공원 한쪽 구석,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다. 약 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낡고 기운 담요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3개의 빈 접시가 놓여 있었다. 소녀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플라스틱 포크로 빈 접시에서 무언가를 집어 입에 가져가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빈 컵을 들어 마시는 척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소녀는 상상 속의 식사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소녀가 빈 접시를 다른 쪽으로 밀며 말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가 이해한 것은 이 아이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실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상상 속의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녀가 마침내 그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울고 있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소녀가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소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옷은 깨끗했지만 낡고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였다. 아저씨도 배고파요? 소녀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 준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아니야. 난 그냥... 소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담요로 이끌었다. 같이 먹어요. 오늘은 특별히 파티예요. 준호는 어색하게 담요 위에 앉았다. 소녀는 그에게 빈 접시 하나를 건넸다. 오늘 메뉴는 스파게티와 치킨, 그리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오늘 점심으로 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다. 그리고 어제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와인 한 병에 50만 원을 썼다. 그런 그가 지금 빈 접시 앞에서 상상 속의 음식을 먹는 척하고 있었다. 맛있어요? 소녀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준호는 목이 메었다. 정말 맛있구나. 그때 소녀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보였다. 소녀는 재빨리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알아챘다. 그게 뭐니? 소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구겨진 편지지에 서툰 글씨로 쓰인 메모였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먹는 척하는 것이 지겨워요. 정말 배고파요. 준호는 그 메모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소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아프셔서 일을 못하세요. 제가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원 근처에 편의점이 보였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는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5분 후 준호는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돌아왔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우유, 주스, 과자. 그가 집어들 수 있는 모든 음식이었다. 소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모두 진짜야. 어서 먹자. 소녀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음식을 쳐다보았다가 이내 샌드위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아저씨.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아이 앞에서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차갑고 냉정했다.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약점일 뿐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내 이름이 뭐니? 준호가 물었다. 박민아예요. 아저씨 이름은요? 난 윤호야. 김준호. 준호 아저씨, 우리 친구 할래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나야. 우리 친구하자. 그때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다급히 미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어디 있니? 소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여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준호도 천천히 일어나 그 뒤를 따랐다. 공원 입구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미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준호를 발견하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미나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당신 누구시죠? 제 딸에게 무슨 짓을... 아니에요, 엄마. 미나가 재빨리 말했다. 준호 아저씨는 나한테 진짜 음식을 줬어요. 여기 봐요. 미나는 준호가 사준 음식이 담긴 봉지를 들어 보였다.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자선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준호는 당황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왜 낯선 아이에게 음식을 사주었는지, 왜 그 아이의 빈 접시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성은 짧게 인사하고 미나의 손을 잡아 떠나려 했다. 잠시만요. 준호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쇠욕송하지만 혹시 어디 사세요? 여성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걸 물으시죠?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갑시다, 미나야. 준호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미나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준호도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을 다시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침대는 최고급 매트리스와 이집트산 면 시트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원의 낡은 담요 위에 앉아있는 미나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다. 빈 접시에 상상 속의 음식을 차려내던 작은 손가락들, 그리고 그 뒤로 사라져간 미나와 그녀의 어머니. 아침이 밝았을 때 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그들을 다시 찾아야만 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님, 오늘 오전 10시에 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취소하시면 모두 다 취소해요.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요. 비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님께서 오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분명 어제 주주회의에 대한 보고를 받기 원할 것이다. 알겠어요. 아버지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청바지에 셔츠, 그리고 평범한 점퍼. 운전기사 없이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어제 방문했던 공원으로 향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평범한 옷차림으로 외출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다. 공원은 한산했고 어제 미나가 앉아있던 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정고가 되었다. 준호는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왔다. 오후 2시, 3시가 지나도 미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준호는 포기하려던 찰나 공원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낙엽을 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실례합니다. 준호가 다가가 물었다. 혹시 이 공원에 자주 오는 어린 여자아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 8살 정도로 보이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미나 말하는 거요? 귀여운 꼬마 말이죠? 네, 그 아이는 거의 매일 오후에 이곳에 와요. 어머니가 일을 찾으러 다니는 동안 여기서 시간을 보내죠.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럼 오늘도 올까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아요. 요즘엔 불규칙해졌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들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왜 그 아이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나요? 준호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한성호텔의 대표라고 밝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것 같았다. 저는 어제 우연히 미나를 만났어요. 도와주고 싶어서요. 노인은 잠시 준호의 얼굴을 살피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저기 석유 주유소 뒤에 차에서 지내고 있죠. 차에서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네, 지연 씨가 일자리를 잃은 후로 집세를 낼 수 없었대요. 처음에는 친척 집에 있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에서 지내게 됐죠. 지연 씨는 자존심이 강해서 도움을 잘 받지 않아요. 가끔 제가 김치나 반찬을 가져다 주면 처음엔 거절하다가 미나 때문에 받곤 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주유소 방향으로 걸어갔다. 석유 주유소는 공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주유소 뒤편에는 작은 주차장이 있었고 그곳에 오래된 현대 소나타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창으로 들여다보니 뒷좌석에는 접힌 이불과 몇 가지 옷가지, 그리고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미나의 학용품으로 보이는 것들도 보였다. 준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유소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점원에게 그 차의 주인에 대해 물었다. 아, 박지연 씨 말이군요. 불쌍한 분이에요. 몇 달 전부터 저기 차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죠. 지금은 병원에 갔을 거예요. 어느 병원인지 혹시 아세요? 점원은 머리를 긁적였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근처 종합병원일 거예요. 비용 때문에 공립병원을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준호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는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근처 공립병원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병원에서는 박지연이라는 환자를 찾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병원에서 겨우 그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지연 환자분은 현재 진료 중입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접수처 간호사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진료가 끝날 때까지 저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준호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미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연은 창백해 보였고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준호는 그들을 보자마자 일어섰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미나가 먼저 그를 발견했다. 준호 아저씨. 미나가 반갑게 외치며 달려왔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안녕하세요. 어제 공원에서 만났던... 알아요. 지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왜 우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알았죠?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공원 관리인분께 여쭤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지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우리가 당신 동정심을 만족시켜줄 자선 케이스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알았어, 엄마.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처방전을 꽉 쥐고 있었다. 실례지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의 손을 잡고 병원 출구로 향했다. 준호는 그들을 따라갔다. 저기요, 준호가 다시 말을 걸었다. 약국에 가시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이러시는 거죠?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당신 같은 부자들의 일시적인 죄책감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준호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해했다. 그녀의 상황에서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제 미나를 봤을 때 제 인생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지만 저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무 조건 없이요.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피로 그리고 약간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처방약을 살 돈도 부족해 보였다. 저희 같이 식사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리고 약도 제가 사드릴게요.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약만 받을게요. 그리고 미나가 배고프니 식사 제안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제 차가 여기 있어요. 근처에 좋은 식당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약국에 들러 지연의 약을 샀다. 준호는 약사가 권한 영양제도 함께 구매했다. 그리고 그들은 준호의 차를 타고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준호를 알아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세요.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이요?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네, 한성호텔의 대표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성 호텔이요? 그들은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다. 음식이 나오자 미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연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왜 드시지 않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한성호텔이었거든요. 코로나 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해고됐죠.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갑자기 지난해 자신이 승인했던 인원 감축 계획을 떠올렸다. 297명, 그중에 박지연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부서에서 일하셨어요? 준호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객실 관리부에서 6년 동안 근무했어요. 주임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승인한 결정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직접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회사 방침이었겠죠.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녀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박지연 씨,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제안이 있습니다. 지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제안이죠? 한성호텔에 돌아오시지 않겠어요? 당신 같은 경험 많은 직원이 필요합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전혀요. 진지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지낼 곳이 필요하실 테니 호텔 숙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나도 함께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제 삶을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주유소 근처에 주차된 지연의 차로 돌아왔다. 미나는 이미 준호와 친해져 그의 손을 잡고 걸었다. 정말 호텔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미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엄마가 허락하신다면.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일자리와 숙소를 제안받다니. 이해해요, 준호가 말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호텔에서 편히 쉬세요. 내일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채 도착하자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시선이 차 안에 놓인 미나의 학용품과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소지품으로 향했다. 미나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지연이 딸에게 말했다. 그들은 잠시 떨어져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몇 분 후 그들이 돌아왔다. 하룻밤만이에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일자리 제안은 정식 면접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어요.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내일 인사팀에 연락해서 정식 면접을 알아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필요한 짐을 챙겼다. 물건이 많지 않아 금방 끝났다. 준호의 채 짐을 실은 후 그들은 한성호텔로 향했다. 한성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다.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미나의 눈은 호텔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커졌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우아한 가구들. 그녀는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었다. 와, 여기 정말 예뻐요. 미나가 탄성을 질렀다. 지연은 불편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예전에 이 로비를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항상 직원으로서였다. 손님으로 서 있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준호는 프론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스위트룸 하나 준비해 주세요. 박지연 씨와 딸 미나 양명희로요.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호텔 15층에 위치한 넓은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다. 방은 거실과 2개의 침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다. 미나는 즉시 방 안을 뛰어다니며 탐험하기 시작했다. 엄마, 침대가 구름같이 폭신폭신해요. 와, TV도 엄청 커요. 지연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다.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호화로운 방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갑작스럽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제 공원에서 미나를 봤을 때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요.
지연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떤 감정인데요? 공감, 연민, 그리고 책임감이요. 제가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그저 숫자로만 보면서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특히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건 제가 직접 승인한 결정이었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구조조정을 승인한 사람이었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욱 책임을 느껴요. 제 결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그저 수익과 효율성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죠.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을 개인적으로 원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도움을 제안하는 게 위선적으로 보이죠. 준호가 그녀의 말을 이었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네, 조금요. 수백 명을 해고하고 한 명을 도와주면 모든 게 상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선가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미나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아이는 흥분한 표정으로 뛰어왔다. 엄마, 욕실에 거품 목욕이 있어요. 해도 돼요? 지연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조심해서 해. 알았지? 미나가 기뻐하며 다시 욕실로 달려가자. 지연은 준호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미나 때문에 당신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미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네, 그래요. 지연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죠. 저보다 훨씬 강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내일 아침 9시에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프론트에 말씀하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멈춰 다시 돌아봤다. 박지연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빠르게 눈을 깜빡여 감추었다. 고맙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즉시 인사팀 팀장을 불렀다. 김 팀장, 오늘 박지연 씨라는 분이 면접을 보러 오실 겁니다. 예전 우리 직원이었어요. 객실 관리부 주임이었죠. 인사팀장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록이 있습니다. 작년 구조조정 때 퇴사하신 분이군요. 맞아요. 그녀를 다시 채용하고 싶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대표님 절차상 정식 면접을 진행하세요. 준호가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과 경험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주택 보조 혜택도 포함된 패키지를 제안해 주세요.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서울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더 생생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의 생각은 아버지가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준호야, 어제 종일 연락이 안 되더군. 무슨 일이 있었나? 김승환 회장은 여전히 위압적인 존재감을 풍기는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아들이 경영하는 호텔 체인을 일군 창업자였지만 여전히 회사의 모든 중요 결정에 관여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승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일? 네가 언제부터 회사 일보다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했지? 준호는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람이니까요. 가끔은 다른 일에 신경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승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 요즘 이상하다. 어제 주주회의 보고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인건비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승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승인된 계획이잖아. 네,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삶을
더 고려해야 해요. 승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헛소리를. 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약점일 뿐이다. 준호가 아버지의 말을 이었다. 그 말 충분히 들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없는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이에요. 승환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도전한 적이 없었다. 내가 내 어머니처럼 되어가는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항상 감정에 휘둘리고 모든 사람을 걱정하고.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모든 사진을 치우고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옳았던 것 같아요. 승환의 얼굴이 굳었다. 이런 말을 어디서? 그들의 대화는 비서의 노크 소리로 중단되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박지연 씨가 면접을 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승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지연이 누구야? 그 순간 지연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면접을 마쳤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어떠셨어요? 인사팀에서 제안은 드렸나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객실 관리부 선임 주임으로 복귀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조 혜택도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지연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승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여자가 누구지?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냐?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박지연 씨는 우리 회사에서 6년간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승인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셨고요. 이제 저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승환은 코웃음을 쳤다. 잘못? 그건 비즈니스 결정이었어. 잘못 같은 건 없어. 지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려 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올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박지연 씨, 내일 아침 9시에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 문제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지연이 말했다. 인사팀에서 회사 아파트를 소개해줬어요. 오늘 오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미나는 어떻게 지내요?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잘 지내요. 호텔 조식에 완전히 매료되었더라고요. 평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라며. 승환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시켰다. 준호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누가 미나야? 이 여자의 사생활까지 관여하고 있는 거야?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지연 씨, 먼저 가셔도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승환이 폭발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고 주택까지 제공해? 이게 네 개인적인 일이었어?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는 제 결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되었어요. 박지연 씨와 그녀의 딸 미나는 제가 승인한 해고로 인해 집을 잃고 차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공원에서 빈 접시로 상상 속의 음식을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 승환은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화를 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는 항상 희생을 요구해. 한 명의 불행한 이야기 때문에 전체 회사 정책을 바꿀 수는 없어. 왜 안 되죠? 준호가 반박했다. 우리는 충분히 성공했고 충분히 부유합니다. 왜 직원들의 복지를 더 생각하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만든 결정에 책임을 지면 안 되나요? 승환은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너 이러다 회사를 망치게 될 거야. 내가 일군 모든 것을. 아버지가 일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군 겁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회사로요. 승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아들을 길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너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준호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옳은 일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준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 아파트는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도 정말 좋아해요. 이제 자기만의 방이 생겼다고 신이 나 있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흘렀다. 지연은 한성호텔의 객실관리부 선임 주임으로 복귀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복귀와 승진에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나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했고 밝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다. 준호는 업무 중간중간 그들의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나의 등하교 시간을 외우고 있었고 가끔 퇴근길에 그녀를 마주치면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다. 미나는 준호를 완전히 신뢰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새로 배운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직원 복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신 다른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다. 대표님 오후 3시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 양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미나가 혼자서?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즉시 로비로 내려갔다. 미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뛰어왔다. 준호 아저씨. 미나야, 왜 여기 있어? 학교는? 미나는 조금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선생님이 연수 가셔서요. 그래서 엄마 만나러 왔어요. 엄마한테 말했니?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깜짝 선물로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 19층에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지금 일하고 계실 테니까 방해하면 안 돼. 내가 프론트에 연락해서 엄마께 알려드릴게. 준호가 프론트 데스크로 향하는데 미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좀 봐요. 그녀는 배낭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가운데 작은 소녀와 양옆에 어른 2명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니? 준호가 물었다. 저희 가족이요. 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 엄마 그리고 준호 아저씨요.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분명 자신으로 보이는 사람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정말 잘 그렸네.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들어. 정말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리기였는데 저는 준호 아저씨도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저씨도 이제 우리 가족 같으니까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어떤 감정에 휩싸여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지연이 로비로 급하게 내려왔다. 그녀는 미나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야,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일찍 끝났다면서?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어?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깜짝 선물로 엄마 만나러 오고 싶었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걱정했잖아.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하기로 약속해. 네, 엄마. 지연은 이제야 준호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 대표님 죄송합니다. 미나가 폐를 끼쳤네요. 준호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전혀요. 미나가 오히려 제 하루를 밝게 해줬어요. 미나는 재빨리 자신의 그림을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봐요. 오늘 학교에서 그렸어요. 지연은 그림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준호는 시계를 확인하고 말했다. 이제 회의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나야, 나중에 또 보자. 네, 준호 아저씨. 준호가 떠난 후 지연은 미나의 손을 잡고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배고프지? 간식 먹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에 도착해 테이블에 앉자 지연이 그림을 다시 꺼냈다. 미나야,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준호 아저씨를 우리 가족으로 그렸구나. 미나는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다. 네, 준호 아저씨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저랑 자주 놀아주시고 엄마도 웃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족 같아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야, 준호 아저씨는 우리의 은인이고 좋은 분이지만 가족은 아니야. 그분은 우리 회사 대표님이시고 매우 바쁘신 분이야.
하지만 아저씨도 외로워 보여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 큰 사무실에 혼자 있고 항상 피곤해 보이고 우리랑 있을 때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딸이 이렇게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그래도 미나야, 우리는 김 대표님께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 더 부담을 드리면 안 돼. 미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좋아해요. 제가 알아요.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도 준호가 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 자신도 준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용주 직원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미나가 잠든 후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준호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여보세요? 박지연 씨, 안녕하세요.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미나는 이미 잠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미나가 그린 그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아니에요. 준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제가 오히려 기뻤어요. 사실 저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낯설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항상 딱딱했거든요. 미나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준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가 계속했다. 제가 너무 선을 넘고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미나와 당신의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됐어요. 미나가 너무 대표님께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요? 하지만 미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지난 몇 달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대표님 덕분에 아이가 다시 웃고 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일 혹시 시간 되세요? 미나도 함께요? 네? 무슨 일로요? 주말이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어떤 공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지연은 의아했다. 이었던 공원인데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요. 지연은 가슴이 묘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왜 하필 그곳에? 이유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오전 11시에 공원 입구에서 뵐게요. 통화를 마친 후 지연은 한동안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김준호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 그녀와 민에게 좋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일찍 일어나 신나게 준비했다. 엄마, 준호 아저씨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놀이공원일까요? 아니면 동물원?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공원에 간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미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글쎄, 나도 몰라. 아저씨가 깜짝 선물이라고 하셨어. 그들은 정확히 11시에 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준호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의 정장 대신 청바지와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늦지 않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는 준호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저씨, 오늘 뭐 할 거예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됐거든. 지연은 놀랐다. 정말인가요? 벌써 한 달이...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따라오세요. 그들은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준호는 그들을 그날의 느티나무 아래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피크닉 세팅이 되어 있었다. 깨끗한 매트 위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다양한 음식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다. 와, 미나가 환호성을 질렀다. 진짜 피크닉이다. 준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하세요? 이곳에서 미나가 빈 접시로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진짜 피크닉으로 그날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자, 앉으세요. 준호가 말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들은 매트 위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샌드위치, 과일, 음료수,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있었다. 이건 다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미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준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호텔 셰프에게 부탁했어. 내가 요리를 할 줄 모르거든. 미나는 키득거렸다. 아저씨도 못하는 게 있구나. 그들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준호는 민에게 과일을 건네주며 지연에게는 와인 한 잔을 따라주었다. 사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은 피크닉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박지연 씨, 미나야.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전에 저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돈과 성공만을 추구했죠. 하지만 미나를 만난 그날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의 일부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이 한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요. 지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래서 준호가 계속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지연이 물었다. 준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보석함이 아니라 종이로 된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제가 계획한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한성가족지원재단이라고 해서 어려움에 처한 호텔 직원 가족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죠.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재단이요. 네. 그리고 박지연 씨, 당신이 이 재단의 첫 이사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제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걱정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당신의 진심과 공감 능력이니까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미나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런 것들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나는 대화를 듣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럼 저는요? 저도 뭔가 할 수 있어요? 준호는 웃으며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너는 이미 많은 일을 했어.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미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 대표님, 이건 너무 큰 제안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제 그만 김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땐요. 지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건 어렵네요. 한 달이 더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한성호텔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준호가 발표한 새로운 직원 복지 정책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무급 휴가 확대,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직원주택 보조금 인상, 이 모든 것은 전례 없는 시도였다. 경영진 중 일부, 특히 준호의 아버지 승환은 이러한 변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는 이익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준호는 확고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직원 만족도와 충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달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고 고객 만족도도 상승했다. 심지어 일부 경쟁 호텔의 우수 인재들이 한성호텔로 이직을 희망하는 지원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성가족지원재단 역시 성공적으로 출범했다. 지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재단 이사직을 수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특히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준호의 사무실에서는 재단 운영에 관한 회의가 막 끝난 참이었다. 박 이사님, 첫 달 성과가 정말 훌륭합니다. 준호가 지연에게 말했다. 이제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그녀를 박 이사님이라고 불렀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지연 씨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그를 준호 씨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지연이 대답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일어섰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인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 되세요?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최근 들어 준호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업무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준호는 주말마다 그녀와 미나를 다양한 곳으로 데려갔다. 놀이공원, 박물관, 식물원, 미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즐겼고 지연 자신도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자리에 다시 앉았다. 준호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연 씨, 지난 2달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지연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준호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 주가 미나의 생일이죠? 지연은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미나가 알려줬어요. 매일 카운트다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애는 정말 벌써 1달 전부터 흥분해 있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글쎄요. 작은 케이크를 사고 소박하게 축하해 줄 생각이었어요. 아직 우리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제안인데요? 미나의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열어주고 싶어요. 연회장을 작게 꾸미고 미나가 좋아하는 공주 테마로 꾸며서. 지연이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과한 일이에요. 이미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부탁이에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미나는 제게 특별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준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네, 정말로요.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크게 하지 말아주세요. 미나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걱정 마세요. 미나가 좋아할 만한 소박하면서도 특별한 파티가 될 거예요.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디스플레이에는 아버지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죄송해요. 이거 잠깐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준호가 전화를 받는 동안 지연은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준호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너무 빠르게, 너무 강렬하게 발전하고 있는 감정.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너무 복잡했다. 한편 준호는 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그 여자와 아이에게 홀린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지연과 미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전에 없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모든 사진을 치웠다고 생각했지만 준호는 이 한 장을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지연의 미소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일주일 후 미나의 생일 파티 날이 되었다. 준호는 약속대로 호텔 작은 연회장을 미나가 좋아하는 공주 테마로 꾸몄다. 분홍색 풍선과 리본, 작은 티아라를 쓴 고민형들, 그리고 중앙에는 공주님, 미나의 9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미나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와, 정말 공주님 파티다. 그녀는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준호가 선물한 옷이었다. 지연은 처음에는 그 선물을 거절하려 했지만 미나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허락했다. 마음에 드니? 준호가 민에게 물었다네. 정말 좋아요, 준호 아저씨. 미나는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파티는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미나의 학교 친구 몇 명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호텔 직원 중 지연과 가까운 동료들이 초대되었다. 준호는 자신이 직접 파티를 주최했지만 가능한 한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나였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다. 준호가 특별히 주문한 3단 공주 케이크가 등장했다. 미나의 눈은 반짝였고 친구들도 감탄사를 연발했다. 생일 축하해 미나야. 모두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미나는 행복한 표정으로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케이크를 자른 후 첫 조각을 준회에게 건넸다. 아저씨, 제일 먼저 드세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미나가 준호에게 가지는 특별한 애정을 이해했다. 준호는 미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파티가 한창일 때 갑자기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김승환 회장이었다. 그는 연회장을 둘러본 후 준회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사회를 불참한 거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준호는 당황했다. 이사회가 오늘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그래, 네가 요즘 회사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승환의 시선이 지연과 미나에게 향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오늘은 미나의 생일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의 생일. 승환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묻어 있었다. 네가 호텔 연회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자원을 개인적인 일에 쓰는 것에 이사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군.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했습니다. 회사 자원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승환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네가 더 잘 알잖아. 내 위치와 책임이 뭔지 잊었나? 넌 한성호텔의 대표이사야. 개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면 안 돼. 회사가 위험에 빠지다니요. 오히려 새 정책들 덕분에 직원 만족도와 고객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어요. 승환은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야.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고 주주들은 결국 내 교체를 요구하게 될 거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제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때 미나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준호 아저씨, 케이크 더 안 드세요? 승환은 처음으로 미나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의아했다. 박미나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지연 씨의 딸이라고. 승환은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네 어머니의 이름이 뭐니? 그가 갑자기 미나에게 물었다. 미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박지연이요. 아니, 내 할머니. 외할머니의 이름 말이다.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김미영 할머니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승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승환은 그에게 손짓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잠시 어지러워서 내가 먼저 가겠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둘러 연회장을 떠났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바라보았다. 준호 아저씨,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미나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즐겁게 보내자.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불안했다. 아버지가 미나를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미나의 외할머니 이름을 물었을까?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미나가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이 되었을 거예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지연 씨, 혹시 미나의 외할머니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미나의 외할머니 이름을 물었잖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요. 제 전 남편이 어머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그분이 젊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분을 많이 그리워했다는 것 정도? 성함이 김미영이시라고요? 네, 사진도 한 장 있어요. 미나가 할머니를 알고 싶어 해서 전 남편이 준 사진이에요. 준호의 마음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왜인지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면 찾아볼게요. 파티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준호는 지연과 미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미나는 파티의 흥분으로 차 안에서 골아떨어졌다. 지연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준호가 잠든 미나를 안아 올렸다.
지연이 문을 열고 준호는 미나를 그녀의 방 침대에 눕혔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나 봐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완전히 지쳤네요. 지연도 미소를 지었다. 네, 평생 기억에 남을 생일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거실로 나왔다. 지연이 서랍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다. 여기 있어요. 미나의 외할머니 사진.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준호가 그 사진을 받아들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 속 여성은 그의 어머니였다. 김미영. 준호의 어머니의 이름도 김미영이었다. 이게 어떻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세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어머니 사진을 꺼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지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는 충격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사람은 제 어머니예요? 지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도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나의 외할머니가...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전 남편이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그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약 15년 전쯤... 그게 맞아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정확히 15년 전이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 씨, 혹시 전 남편 이름이 뭐였죠?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 항상 고통스러운 주제였다. 김태현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태현이 제 이복형이었어요. 이복형이요? 네.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미나의 삼촌이 되는 거죠? 준호가 말을 마쳤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 모두 이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럼 오늘 당신 아버지가 미나를 보고 그렇게 놀란 이유가... 지연이 천천히 말했다. 네, 미나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요. 특히 눈이요. 그리고 미소도.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고 있었을까요? 태현 형이 결혼했다는 것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태현 씨는 가족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왔다는 것 정도?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흔적을 모두 지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머니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결혼하여 딸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미나. 그가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그 아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한 일이에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지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에 준호는 돌아섰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태연 씨가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전부는 아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연 씨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현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 그는 항상 마음속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게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웃음이 많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그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지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자주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와 미나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그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미나를 잘 키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미나에게 그녀의 할아버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미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준호는 지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제가 태현 씨의 어머니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에게 그녀의 뿌리를 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태현 씨의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가 말하기 싫어했거든요.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형 태현,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였지만 그는 태현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태현의 존재마저 지우려 한 것 같았다. 지연 씨,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지연은 망설였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미나는 아직 어려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네, 이해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 아버지가 미나의 존재를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도요. 오늘 아버지의 반응으로 봐서는 그가 태현 형이 결혼했다는 사실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태현 형이 완전히 연락을 끊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물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일단은 아버지와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죠. 그때 미나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즉시 조용히 사진들을 치웠다. 엄마? 미나가 졸린 눈으로 거실로 나왔다. 왜 일어났어, 자기야? 지연이 딸에게 다가갔다. 목이 말라요. 미나가 중얼거렸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다. 미나는 준호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준호 아저씨 아직 여기 계셨네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응,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생일 파티 재미있었니? 미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어요. 준호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갑자기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의 혈육이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의 형의 딸, 그의 어머니의 손녀. 그가 민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느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미나야, 다시 자러 가자. 지연이 말했다. 내일 학교 가야지. 준호 아저씨도 같이 자면 안 돼요? 미나가 물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미나야, 그건... 괜찮아, 미나야.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해. 내일 중요한 일이 있거든. 무슨 일이요? 가족에 관한 일이야. 준호는 지연과 눈을 마주쳤다. 미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하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봐요. 그래, 내일 봐. 지연이 미나를 방으로 데려간 사이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는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 밤의 발견은 그의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 지연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가시나요? 지연이 물었다. 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더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도, 친구 사이도 아닌 가족과도 같은 관계. 준호 씨,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런 사실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미나와 당신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그렇네요. 준호는 문을 열기 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내일 아버지와 이야기한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준호는 집을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가 지금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까? 그녀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의 자택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큰 저택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애문을 열어준 가정부는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호 도련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아버지 계신가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넓은 거실을 지나 2층 서재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노크했다. 들어오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승화는 큰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왔구나. 무슨 일이냐? 준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미나를 보고 왜 그렇게 놀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승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 뭘 알게 되었지? 미나가 태현 형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태현 형이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도요. 승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네가 그것까지 알아냈군.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태현 형이 어디 있는지, 그가 결혼했다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승환은 쓴웃음을 지었다. 네가 물어본 적이 있었나? 아니 그보다 네가 태현을 기억이나 하고 있었나?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의 말은 맞았다. 그는 태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알려주셨어야죠. 태현 형은 제 형이었고 미나는 제 조카인데 태현은 내 이복 형이었다. 승환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는 내 어머니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아들이었어. 내 아들이 아니었지. 준호는 아버지의 냉정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요? 그게 태현 형을 가족이 아니게 만드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을 내쫓으셨죠? 승환의 눈이 번쩍였다. 내가 그를 내쫓았다고? 그는 스스로 떠났어. 내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태현은 나를 원망했다. 그는 내가 그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지.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냥 가방을 싸서 떠났어. 준호는 놀랐다. 태현 형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아버지를 원망했다고요? 승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지치고 늙어 보였다. 내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다, 준호야. 나는 사업에만 몰두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어. 그녀는 너무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지.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원했던 거야. 준호는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그렇다면 태현 형이 결혼했다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승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알고 있었어. 태현이 가끔 연락을 했거든. 물론 나한테 직접은 아니고 우리 집 가정부 김 여사에게. 그녀는 태현이 어릴 때부터 그를 돌봐왔으니까 그를 친아들처럼 생각했지. 그래서 태현이 결혼했다는 소식,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 그런데 왜 만나지 않았냐고. 승환이 준호의 말을 잘랐다. 자존심 때문이었지. 나도 태현도 우리 둘 다 첫걸음을 떼지 못했어. 그리고 몇 년 후 김 여사가 태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베오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다. 그의 장례식에도 갔었지. 물론 멀리서 그의 아내와 딸이 나를 알아볼 리 없으니까. 준호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어제 미나를 보고 그렇게 놀라신 이유는요? 승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아이 너무 내 어머니를 닮았어. 특히 그 눈빛이 내 어머니의 눈이었어. 마치 미영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 준호는 아버지의 감정적인 모습에 놀랐다. 항상 냉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 미나는 우리 가족이에요. 제 조카고 아버지의 손녀죠. 그리고 지연 씨, 그녀는 태현 형의 아내였어요. 승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그토록 끌렸던 거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준호는 일어섰다. 저는 미나와 지연 씨에게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만나셔야 해요. 미나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요. 승환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도망칠 때가 아니지. 그럼 언제 만나실래요? 내일 저녁은 어떨까? 내가 저녁 식사에 초대할게. 여기서. 준호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연 씨에게 말해볼게요. 준호는 지연의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웠다. 그는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지연과 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특히 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9살 아이에게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태현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는 태현에 대한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어 보았다. 어렴풋이 키가 크고 조용한 10대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만 웃던 소년. 아버지와는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던. 문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미나가 문을 열었다. 준호 아저씨. 그녀가 반가운 표정으로 외쳤다.
준호는 미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와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그 사실을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안녕 미나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연이 거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미나야, 네 방에 가서 잠시 숙제해 줄래? 준호 아저씨랑 엄마가 이야기할 게 있어. 미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와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와 이야기해 보셨어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상세히 전했다. 태연이 어떻게 집을 떠났는지, 가끔 가정부를 통해 연락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태연의 장례식에 몰래 참석했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내일 저녁 식사예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저희를 당신 아버지 댁으로요? 네, 아버지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미나를 위해서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요.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저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미나는 똑똑한 아이니까 분명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지금 당장 말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미나의 방으로 향했다. 준호도 따라갔다. 미나는 침대 위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와 준호가 들어오자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미나야, 지연이 딸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와 준호 아저씨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 미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뭔데요? 준호는 미나의 맞은편에 앉았다. 미나야, 네가 그린 그림 기억나? 우리 셋이 가족으로 그려진 그림?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그림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맞았어. 우리는 가족이야.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준호 아저씨랑 엄마가 결혼할 거예요? 지연은 당황했고 준호도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준호가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 다른 거야. 기억하니? 네가 아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지? 미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했어요. 맞아,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데 네 아빠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해? 김태현이요. 그래. 그런데 알고 보니 태연 아빠는 준호 아저씨의 형이었어. 같은 엄마를 가진 형제였지. 미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준호 아저씨는 제 삼촌이 되는 거야.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다. 미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와, 저한테 삼촌이 생겼네요. 근데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어요? 준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연이 설명했다. 사실 우리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야. 어제 내 생일 파티에서 준호 아저씨의 아버지가 널 보고 놀라셨지. 그건 네가 네 할머니를 많이 닮았기 때문이야. 할머니요? 김미영 할머니? 그래, 준호가 대답했다. 김미영 할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했어. 우리는 그동안 서로가 가족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럼 준호 아저씨의 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지,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거야. 할아버지가 널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셔.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저한테 할아버지도 생겼어요? 와!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의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미나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모든 일이 너한테 너무 갑작스럽진 않아? 괜찮니?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사실 저는 항상 더 큰 가족을 갖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가 있는데 저는 엄마만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미나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 나는 네 삼촌으로서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약속할게. 미나는 갑자기 준호에게 안겼다. 고마워요. 삼촌. 삼촌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는 어색하면서도 따뜻했다. 미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왜 서로를 몰랐는지 준호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미나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외로웠다는 것, 아버지가 엄격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 준호가 미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실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야.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뿐이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와 지연은 미소를 교환했다. 미나의 순수함과 낙관주의는 항상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김승환의 저택으로 향했다. 미나는 새 원피스를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준호만이 조금 더 차분해 보였지만 사실 그의 내면도 복잡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가정부 김 여사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미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정말 미영 마님을 닮았네. 미나는 부끄러운 듯 지연의 뒤로 숨었다. 김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회장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승환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평소에 격식 있는 슈트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그의 눈은 즉시 민에게 향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승환은 천천히 민에게 다가갔다. 안녕, 미나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미나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승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미나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정말 내 할머니를 닮았구나.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승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맞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지. 준호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연이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지연입니다. 승환은 일어서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지연 씨. 태현이 좋은 아내를 만났군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승환은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앉으시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미나가 음식을 보고 눈을 반짝였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승환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단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미나의 학교 이야기, 그녀의 취미, 꿈, 모든 것이 승환에게는 새롭고 소중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 아빠와 함께 살지 않으셨어요? 미나가 갑자기 물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준호와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승환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건 할아버지의 잘못이었단다. 아빠와 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더 많이 대화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 네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승환이 동의했다. 그는 네 할머니를 많이 닮았거든. 감수성이 풍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 준호는 처음으로 태연에 대한 아버지의 진솔한 평가를 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태연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식사 후 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승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단다. 그는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준호의 어머니, 김미영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 어린 태현을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준호까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다. 아버지, 이 사진들을 모두 간직하고 계셨어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승환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 물론이지. 내가 집에서 모든 사진을 치웠다고 해서 버렸다는 뜻은 아니야. 단지 매일 그 사진들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뿐이야. 미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와, 할머니 정말 예뻐요. 저랑 정말 닮았나요? 그래, 특히 너의 눈과 미소가 할머니와 똑같단다. 승환이 대답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앨범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승환은 미영과의 첫 만남, 그들의 사랑 이야기, 태현과 준호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 나누었다.
준호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에 넋을 잃었다. 준호야, 승환이 갑자기 말했다. 미영이, 내 어머니가 우리를 떠난 후 내가 많은 실수를 했다. 태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너에게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지. 내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야. 준호는 아버지의 고백에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네가 최근에 보여준 변화, 직원들을 위한 새 정책, 재단 설립,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 씨와 미나를 만나 그들을 도운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단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승환은 지연에게 고개를 돌렸다. 박지연 씨, 태현이 당신과 미나를 만나 행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는 행복했어요. 태현 씨는 좋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승환은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고 싶은 게 있단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함께하겠다. 할아버지가 태현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내게 해주고 싶구나. 미나는 주저없이 승환에게 달려가 안겼다. 저도 할아버지랑 많이 놀고 싶어요. 승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미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와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교환했다. 마침내 그들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한성호텔의 한 연회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한성가족지원재단 공식 출범식이었다. 준호, 지연 그리고 승환이 함께 재단의 방향성과 목표를 발표했다. 이 재단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준호가 연설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받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울타리가 약해질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재단이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연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지만 또한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준호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모였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다. 미나는 이제 학교에서도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고 자신감도 더 커졌다. 삼촌, 할아버지, 여기서 사진 찍어요. 미나가 테라스 가장자리에서 외쳤다. 준호와 승환은 미소를 교환하며 미나에게 다가갔다. 지연이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자, 하나, 둘, 셋. 사진 속에는 행복한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준호의 팔은 미나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승환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다 같이 찍어요. 미나가 외쳤다. 자동 타이머로요. 지연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 옆으로 달려왔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고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았다. 저녁 식사 후 미나는 피아노 레슨에서 배운 곡을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차갑고 냉정한 기업가였다. 오직 이익과 효율성만을 생각했고 사람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준호는 테라스에 홀로 나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군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이었다. 혼자 계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별을 보고 있었어요. 지연도 그의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지연 씨, 준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끔 놀랍지 않나요? 제가 그날 우연히 공원에 가지 않았다면, 미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연은 고개를 젓고 미소 지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었던 걸지도 모르죠. 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과 준호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미나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승환이 어떻게 진정한 할아버지가 될지. 그러나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 함께 들어갈까요? 준호가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파임데이 히스토리아.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김준호와 박지연, 그리고 어린 미나의 가슴 뭉클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잊혀진 가족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이 이야기처럼 말이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왼쪽에 있는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특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으니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